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레미제라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서 인간의 고통과 희망, 정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위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며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 미제라블을 발표한 1862년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가 통치하는 제2제정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배경은 그보다 앞선 19세기 초반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의 혼란과 나폴레옹 시대, 왕정 복고, 7월 혁명 그리고 7월 왕정까지 격변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혁명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채 빈부격차가 극심했고 법과 사회제도가 강자의 편에서 작동하며 가난한 이들을 더욱 억압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약자들의 고통을 조명하고 사회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위고의 정치적 성향은 젊은 시절 왕정주의적 입장이었지만 점차 자유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입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왕정과 질서를 옹호했지만 1830년 7월 혁명을 계기로 점차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1848년 2월 혁명 이후 공화정을 지지하며 정치활동에 참여했으나 1851년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로 제2제정이 시작되자 이에 반대하며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망명 생활 중 그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집필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레 미제라블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위고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부조리한 사법제도, 혁명의 의미 등을 조명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모습은 당대법과 질서의 잔혹함을 보여주며 미리엘 주교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은 인간의 본성이 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1832년의 6월 봉기를 다루며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닌 근본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레 미제라블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시대적 현실을 고발하고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위고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정한 정의와 연민 인간애가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레 미제라블의 특징.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19세기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정의를 깊이 있게 탐구한 대하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방대한 소설 중 하나로 장대한 분량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철학적, 사회적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야기는 장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그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갈등이 함께 펼쳐집니다. 장발장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의 선과 악, 사회적 억압과 구원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자베르는 법과 질서의 절대성을 믿는 인물로서 그의 신념과 인간적 갈등이 깊이 묘사됩니다. 코제트는 순수성과 희망을 상징하고 마리우스는 혁명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정을 대표합니다. 테나르디에 부부는 탐욕과 부패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팡티는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쉽게 희생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스토리를 넘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며 법과 정의, 신과 인간, 혁명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탐구합니다. 장발장의 삶을 따라가며 프랑스 혁명 이후 왕정 복고, 7월 혁명, 1832년 6월 봉기의 시대적 흐름이 함께 전개됩니다. 위고는 사건을 단순히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깊이 있게 설명하며 당대 프랑스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소설은 단순한 서사적 전개에 그치지 않고 철학적, 사회적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장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워털루 전투, 파리 하수도의 구조, 수도원의 생활 등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시대적 배경과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대한 서술은 소설의 리듬을 늦추지만 작품이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위고는 레 미제라블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간의 선함과 연민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장발장의 구원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성과 사랑이 어떻게 법과 사회의 억압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또한 혁명의 이상과 현실을 대비시키며 진정한 사회 개혁이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연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1862년 출간 당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출판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들이 많습니다. 소설은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인 팡티는 1862년 3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 출간된 후 4월 3일에 파리에서도 출간되었습니다. 이후 2부 코제트와 3부 마리우스는 같은 해 5월 15일, 4부 플림의 거리의 서정시와 생드니 거리의 서사시와 5부 장발장은 6월 30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출판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1부는 단 일주일 만에 초판이 매진될 정도였습니다. 출판업자는 이 작품으로 5년 만에 50만 프랑이라는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소설의 주요 줄거리는 장발장의 일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그 방대한 분량과 여러 인물의 서사가 포함된 탓에 교육용 교과서나 동화책에서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편집하여 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이 소설의 제목이 레 미제라블이 아니라 장발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의 동화책에서는 코제트나 가브로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에서도 이 소설을 번역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집필될 당시 빅토르 위고는 나폴레옹 3세의 친위 쿠데타에 반대하다가 프랑스를 떠나 벨기에 브뤼셀로 망명해 있었습니다. 당시 위고는 출판업자로부터 12년간의 독점 출판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0만 프랑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선지급받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수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기 때문에 위고는 어떻게든 원고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감을 자주 어겼고 결국 스스로 외출을 제한하기 위해 하인에게 모든 옷을 빼앗게 한 뒤 벌거벗은 채 집필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위고는 이 소설을 집필하며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서사를 결합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2부에서 장발장과 코제트가 자베르의 추격을 받으며 파리의 골목길을 누비는 장면에서는 작가가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했던 탓에 기억 속의 파리와 실제 파리가 다를 수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설정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또한 위고가 기억하던 파리는 이후 나폴레옹 3세의 대대적인 도시 개조 사업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기에 당시의 풍경과 오늘날의 파리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레 미제라블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출판사와 작가의 계약, 시대적 변화, 역사적 배경 등을 아우르는 방대한 작품입니다. 위고는 이 작품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 본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했으며 출간 이후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줄거리 요약. 일부 팡틴은 장발장의 극적인 삶의 전환과 사회의 냉혹함 속에서 희생당하는 팡틴의 비극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가난 때문에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장발장은 5년형을 선고받지만 탈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형량이 늘어나 총 19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출소 후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식당과 여관에서조차 거부당하며 절망에 빠지던 중 미리엘 주교의 도움으로 그의 주교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장발장은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지만 곧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러나 주교는 그를 감싸주며 오히려 은초대까지 내어주며 선한 삶을 살라고 일깨워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발장은 괘씸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그는 몽트웨유 시르메르에서 혁신적인 공예 기법을 개발하여 성공을 거두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시장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복 형사 자베르는 그의 정체를 의심하며 끊임없이 그를 추적합니다. 한편 그의 공장에서 일하던 팡틴은 억울한 이유로 해고된 후 생활고에 시달리며 결국 매춘까지 하게 됩니다. 그녀는 병을 얻어 쓰러지지만 장발장이 그녀를 구해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러나 자베르는 장발장이 전과자라고 확신하고 그를 체포하려 합니다. 마침 다른 사람이 장발장으로 오인되어 법정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장발장은 깊은 고민 끝에 양심을 지키기로 하고 아라스 법정으로 가서 자신이 진짜 장발장, 즉 죄수번호 24,601임을 고백합니다. 이후 다시 팡틴의 곁으로 돌아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만 자베르가 병실까지 찾아와 장발장의 정체를 폭로해버립니다. 이미 병세가 악화된 팡틴은 딸 코제트를 부탁하며 숨을 거두고 장발장은 분노하며 자베르를 비난합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체포하려 하지만 장발장은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탈출을 결심하며 1부가 마무리됩니다. 1부 팡틴은 사회적 냉대와 정의의 모순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발장의 내면적 변화와 도덕적 갈등을 중심으로 인간애와 양심의 가치를 조명하는 중요한 서사로 자리합니다. 2부 코제트는 장발장이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코제트를 구출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베르의 추적을 받으며 도피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장발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체포되어 다시 감옥에 갇히지만
전함에서 한 병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기지를 발휘해 익사한 것처럼 꾸미고 탈출합니다. 이후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몽페르메유에 있는 테나르디에 부부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린 코제트가 주인 집에 심부름을 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데려가기 위해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많은 돈을 건네고 마침내 코제트를 구출합니다. 코제트와 함께 파리로 간 장발장은 그녀를 보호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코제트는 비참했던 과거에서 벗어나며 장발장 역시 오랜만에 가족애를 경험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의 선행과 그의 독특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결국 자베르에게 정체가 노출됩니다. 자베르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지만 장발장은 낌새를 채고 한밤중에 코제트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칩니다. 자베르의 추정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그는 궁지에 몰려 가로등 밧줄을 이용해 극적으로 프티픽피스 수녀원의 담을 넘어갑니다. 다행히도 그는 과거 몽트레유 시르메르에서 구해준 적이 있는 포슐방 노인과 다시 만나게 되고 포슐방의 도움을 받아 신분을 숨기고 수녀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부 코제트는 장발장이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보호자로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베르의 끊임없는 추적이 계속되며 장발장의 삶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을 암시하며 끝이 납니다. 3부 마리우스에서는 마리우스 폭메르시가 자신의 출생의 진실을 깨닫고 공화주의자들과 교류하며 코제트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또한 장발장은 코제트를 보호하려 하고 테나르디에는 장발장을 습격하려다 실패하면서 사건이 긴박하게 진행됩니다. 마리우스는 부유한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외할아버지 질로르망의 보수적인 영향 아래에서 자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남작자기를 받았지만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함께 몰락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아버지는 어린 마리우스를 외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마리우스는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른 채 성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리우스는 마베프 노인을 통해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고 나폴레옹파로 전향하면서 외할아버지와 의절하고 혼자서 가난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후 마리우스는 공화주의 단체인 아베세의 펫들과 교류하게 되며 릭상부르 공원에서 장발장과 함께 산책하던 코제트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몇 달 동안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눈빛으로 사랑을 주고받지만 장발장은 이를 의심하고 코제트를 데리고 이사를 떠납니다. 이 때문에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작별도 하지 못한 채 이별하게 됩니다. 한편 마리우스는 옆집에 살던 가난한 남자 종드레트가 사실은 과거 코제트를 학대했던 테나르디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의 가족을 돕습니다. 장발장이 적선을 하기 위해 테나르디에의 집을 방문했을 때 테나르디에는 그를 알아보고 원한을 품고 습격을 계획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우스는 자베르에게 신고하지만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테나르디에가 자신의 아버지를 워털루 전투에서 구해준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망설입니다. 결국 자베르가 현장을 급습해 테나르디에 일당을 체포하고 장발장은 소란을 틈타 탈출합니다. 자베르는 도망간 장발장의 행방을 의심하며 다시 추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3부 마리우스에서는 마리우스가 성장하고 새로운 정치적 신념을 가지게 되는 과정과 코제트와의 사랑, 그리고 테나르디에의 계략이 무산되는 이야기가 긴장감 있게 전개됩니다. 4부에서는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사랑이 깊어지는 한편 1832년 6월 봉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인물들의 운명이 요동칩니다. 장발장이 이사를 떠난 후 마리우스는 코제트를 찾을 방법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던 테나르디에의 딸 에포니는 마리우스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제트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덕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 밤중에 몰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한편 탈옥에 성공한 테나르디에는 다시 한번 장발장을 습격하려 하지만 에포닌의 방해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장발장은 불길한 징조를 감지하고 코제트와 함께 영국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마리우스는 오랜만에 외할아버지 질로르망을 찾아가 코제트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질로르망은 코제트를 정부로 삼으라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파리는 장 막시밀리앙 라마르크 장군의 죽음으로 인해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마리우스는 절망 속에서 혁명에 참여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로 향합니다. 그는 혁명단체 아베세의 펫들과 함께 싸우며 쿠르페락과 가브로슈를 구출하는 용맹을 보입니다. 이후 전투 중 마리우스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에포닌이 대신 총을 맞아 숨을 거두며 그의 목숨을 구합니다.
죄책감과 슬픔에 빠진 마리우스는 코제트에게 마지막 작별 편지를 쓰고 가브로슈를 통해 전달하려 하지만 편지는 장발장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편지를 읽은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로 향합니다. 그는 전투 중 바리케이드의 집 요를 덮어 폭격을 견디도록 하는 등의 활약으로 혁명군의 신뢰를 얻고 그 대가로 포로가 된 자베르를 처분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자베르는 자신이 처형될 것이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오히려 당신은 자유요라는 말과 함께 그를 놓아줍니다. 이 예상치 못한 자비로운 행동은 자베르의 정의에 대한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며 이후 그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부에서는 사랑과 혁명이 얽히면서 인물들의 운명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우스는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며 장발장은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또한 자베르는 장발장의 자비를 경험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5부 장발장에서는 1832년 6월 봉기는 혁명군이 기대했던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바리케이드는 결국 프랑스군과 경찰에 의해 포위됩니다. 혁명군은 탈출할 기회를 얻기 위해 일부 대원을 국민이병 복장으로 변장시켜 도망치게 하지만 나머지 병사들은 끝까지 바리케이드에 남아 저항합니다. 동이 트자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며 대포까지 동원된 격렬한 전투 끝에 결국 바리케이드는 함락됩니다. 전투가 끝나갈 무렵 장 발장은 부상을 입은 마리우스를 데리고 하수구로 도망칩니다. 극도의 탈진 상태에서도 그는 마리우스를 안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하수구를 지나 탈출하지만 바리케이드에서부터 그를 쫓고 있던 자베르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자베르는 장발장의 부탁을 받아들여 마리우스를 외할아버지 질로르망의 집에 데려다 주고 장발장 또한 그의 집 앞까지 바래다 준 뒤 홀연히 사라집니다. 자베르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법과 정의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평생을 법과 질서의 수호자로 살아왔던 그는 장발장의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자신이 너무 가혹하게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단 한 번의 갱생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진 자베르는 결국 생강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마리우스는 심각한 부상을 입지만 코제트를 생각하며 회복하고 그의 외할아버지 질로르망도 마침내 손자의 사랑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장발장이 마들렌 시장으로 있을 때 모아둔 60만 프랑의 유산 덕분에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자신의 과거가 마리우스와 코제트에게 해가 될 것을 염려해 집을 떠나 하루에 한 번만 코제트를 만나겠다고 결정합니다. 마리우스는 장발장의 과거가 코제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며 그를 멀리하게 되고 코제트 또한 마리우스와의 결혼 생활에 집중하면서 점점 양부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결국 점점 외로워진 장발장은 살아갈 의지를 잃고 병약해져 갑니다. 장발장의 죽음이 가까워졌을 무렵 테나르디에는 변장을 하고 마리우스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한 가지 사실을 폭로합니다. 장발장이 몽트레유 시르메르의 시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혁명이 끝난 후 하수구에서 시체를 들고 빠져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마리우스가 장발장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며 한때 존경받던 성인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즉시 코제트와 함께 장발장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장발장은 죽음을 앞두고 코제트에게 팡틴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인생을 들려준 후 두 사람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코제트는 평생 자신을 아낀 양부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마리우스 또한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위로할 뿐입니다. 장발장은 페르라게즈 공동묘지에 소박하게 묻히고 그의 묘비에는 어느 정체불명의 인물이 남긴 시 한 구절이 새겨집니다. 그 글귀는 비바람에 씻겨 점차 사라졌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그 시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장발장의 삶은 희생과 사랑, 용서와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태어나 성인처럼 살았고 법의 엄격함보다 자비가 더 위대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용서가 가진 힘을 영원히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레미제라블은 그저 한 시대를 넘어선 고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정의와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레미제라블을 읽어보시고 그 깊은 메시지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